안녕하세요. 부의 독서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님의 함께 가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 앞에서 광장은 희망이 된다. 지방자치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을 결국 지방가치 말살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지자체들이 국가의 사업 중 60%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고작 8대2에 불과하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세는 지자체가 운용하므로 전체 국가 재정의 20%에 불과한 지자체의 살림은 늘 공궁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국 지자체들 중 재정 자립도가 60%를 넘는 곳이 없다. 그나마 지방세로 시정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는 곳이 서울시와 경기도 6개 도시뿐이고 나머지 지자체는 정부 보조금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정부가 기초연금 등을 지자체에 떠넘겨 지방재정 부족 부분 4조 7천억이나 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2014년 지방소비세 2조 원, 지방교부세 1조 3,600억을 증액,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8천억 원 등의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 악화 해소와 형평성 강화 등은 이 계획의 이행 과정에서 모두 해결할 수가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간신히 비용을 자체 조달하면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경기도 6개 도시로부터 지역 주민이 내는 지방세를 중앙정부에서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김대중 정부 때부터 어렵게 시작한 노무현 정부 때 기반을 다져온 지방자치는 그 존재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교부세의 역설이란 게 있다. 정부 지원금을 교부세 없이 운영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아껴 쓸수록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예산을 아껴서 교부세를 덜 쓰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가 예산이 덜 필요하구나 하면서 교부세 지원을 줄인다. 반대로 많이 쓰면 많이 지원한다. 비자립 도시에서는 교부세를 아낄수록 지방정부 자체에서는 손해인 셈이다. 이것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교부세의 불합리한 점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이러한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2016년 6월 7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 압박에 항의하는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물론 단식투쟁 도중 하루에 SNS를 하는 30분에서 1시간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성남시의 시정 업무만큼은 평소와 다름없이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에 돌입하던 날 나는 등 뒤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힌 플랜카드를 내걸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우고 박근혜 대통령이 죽이는 지방자치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유가 이 네 줄의 문구 속에 그대로 압축되어 있었다. 단식 농성을 한 지 9일째 된 날 아침부터 비가 내리고 기온이 뚝 떨어지더니 쌀쌀한 바람이 천막 안으로 들이쳤다. 달력을 보니 6월 15일이었다. 남북한 6월 15일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꼭 16년이 되는 날이었다.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날 두 정상은 남북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을 열기 위한 합의를 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그 뒤를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말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면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한 10월 4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역사가 앞을 향해 전진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주체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없다. 마땅히 그 뒤를 이어야 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남북 관계를 파탄 지경으로 몰고 갔다. 10년간 평화 통일을 위해 공들여온 6.15 공동선언과 10월 4 남북 공동선언이 두 정부에 의해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는 남북의 유일한 완충지대이자 남북 경제 협력의 모델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해버렸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손실도 컸지만 무엇보다 남북 통일의 상징적인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다리마저 끊어졌다는 안타까움이 가슴을 저리게 했다. 그 안타까움을 가눌 길 없어 나는 다시 하나의 문구를 마음에 되새겼다. 김대중 대통령이 살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키우고 박근혜 대통령이 죽이는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습니다. 단식투쟁 중에 내 머리를 가득 채운 두 단어는 지방자치와 한반도 통일이었다. 그리고 6월 17일 광화문 광장에 두 번째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부터 이제는 당에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뒤에야 나는 11일간의 농성을 멈췄다. 단식투쟁을 하는 동안 33끼를 굶었어도 나는 허기를 느끼지 않았다. 밥 대신 희망으로 배를 채웠기 때문이다. 그동안 농성장을 찾아준 많은 분들과 SNS를 통해 따뜻한 마음과 위로를 보내준 전국의 자랑스러운 손가락 혁명군들 덕분에 1000끼, 만끼, 10만 끼 이상을 먹었던 시간으로 소중히 간직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단식투쟁을 하는 동안 천막 안에서 광화문 광장을 내다보며 쓴 시 한 편 또한 내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다. 진실은 늘 거기 있었다. 수많은 훈수와 현란한 수식을 걷어내면 처음처럼 진실은 그 자리였다. 두려움은 늘 곁에 있었다. 수많은 위기의 험난한 극복을 반복할 때도 두려움은 사라진 적이 없었다. 광장은 거룩한 성지, 언제나 진실 앞에 승리하더라. 한없는 두려움에 치를 떨더라. 모일 때 두려움은 힘을 잃고 함께할 때 진실은 용기를 낸다. 얼굴 내민 진실 앞에서 광장은 희망이 된다. 2016년 말 나는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놓은 권한쟁의 심판의 판결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연초에 성남시민과 약속한 3대 무상복지를 실행하기로 했다. 이미 2016년에 책정해 놓은 복지 예산 194억 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98억 3,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으므로 해를 넘기기 전에 나머지 95억 6,500만 원을 마저 지급한 것이다. 광화문 단식 투쟁 당시의 기록물들 중 내 마음에 가장 오래 남는 사진 한 장이 있다. 성남 중앙 지하 상가 상인회 분들 앞에서 내가 큰 절을 올리는 사진이다. 단식 5일째인가 서서히 몸이 지쳐가던 그날 밤 10시가 지날 즈음 노란 옷을 입은 한 무리가 상인회 분들이 광화문 광장 저편으로부터 다가왔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분들을 맞았다. 아니 장사하셔야지 여긴 왜 오셨습니까? 그러자 어느 상인께서 내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좀 일찍 문 닫았소. 시장님 보고 싶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갑자기 뜨거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리고 엎어지듯이 그분들 앞에 큰 절을 올렸다. 머슴에 위로해주려 찾아와준 주인들의 한없이 고마웠다. 엎드린 등 뒤로 힘내세요. 몸 다치지 마세요. 응원의 목소리가 세례처럼 쏟아졌다. 그리고 그분들도 모두 엎드려 맞절을 했고 엎드린 몸을 일으킬 생각도 못한 채 나는 생각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평생 가슴에 지니고 살게 될 한 장의 사진은 이렇게 찍힌 것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길을 향해. 방을 옮깁시다. 가장 낮은 곳으로. 시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 성남시장 취임 당시만 해도 시장실은 9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청사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다. 규모 또한 초등학교 교실 몇 개를 합친 것만큼 넓은 데다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건물 구조만 놓고 봐도 시장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쓴 흔적이 역력했다. 로비에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올라가 들어앉으면 바깥 세상과 철저히 격리될 수 있었다. 평범한 시민들이 시장을 만나려면 사전에 어렵사리 허락을 받은 뒤에도 몇 단계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그만큼 만나기 어려운 높으신 분의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는 셈이었다. 서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자처한 사람에게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게 높이가 아닌가. 내 아버지 세대 이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민초들이 이처럼 높은 곳을 원망스럽게 쳐다보며 한숨 지었을까. 나는 성남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시장실을 바라보며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첫 번째 항목은 시장실 이전이었다. 방을 옮깁시다. 가장 낮은 곳으로. 1층 로비는 시민들을 위한 각종 회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청사에서 가장 낮은 곳은 2층이었다. 당선 후 취임 준비 기간 중 시장실을 2층으로 옮기겠다는 말에 직원들은 손사래를 쳤다. 시장님, 그건 곤란합니다. 시민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닥칠 겁니다. 시장실을 점거하는 일까지 허다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면 당연히 만나야지 왜 피합니까? 만나서 듣고 최대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을 해결해 줘야지요. 시장이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어째서 궁절 같은 곳에 숨어 있어야 합니까? 시장님, 민원인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단체로 우르르 몰려오면 감당 못합니다. 직원들만 이 결정을 반대하는 게 아니었다. 시장실을 2층으로 옮긴다는 소문이 나자 시청사 관할인 중원경찰서와 심지어 검찰에서까지 반대하고 나섰다. 시장실 점검 농성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여러 가지로 곤란한 점이 많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지요. 시민들이 시장실을 점거할 정도로 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면 그만큼 시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마땅히 고쳐야지요. 그게 시장이 하는 일 아닙니까? 참 순진한 양반일세. 직원들 표정이 딱 그러했다. 가능한 빨리 옮깁시다. 그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나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성남시장으로서 첫 업무를 시장실 이전이지만 사실 이것은 직원들과 시민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일종의 선언이었다. 관행을 없애겠다는 것. 이제껏 쭉 이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는 구태 정치를 고정관념에 뿌리 뽑겠다는 약속이었다. 선거 때만 한 표 얻으려고 유권자들을 찾아다니며 악수하고 미소 짓는 후보들이 막상 당선되고 나서는
시민들과 벽을 쌓고 만나주지 않는 관행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봐왔던가. 후보일 때는 유권자의 심부름꾼이라며 굽실거리다가 정작 당선이 되고 나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주인 행세를 하며 정치인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얼마나 치를 떨어왔던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고용한 한시적인 머슴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문제는 정치인들의 상당수가 거꾸로 행동한다는 점이다. 국민이 잠시 빌려준 권한으로 주인 행세를 하고 가능한 높은 곳에 올라가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들지 않는가. 게다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 뿌려댄 선거 자금을 다시 채우려고 온갖 비리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강도짓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싸워야 할 상대는 그런 구태정치의 썩은 관행들이지 결코 시민이 아니다. 시민들이 떼지어 몰려오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저 높은 청사 꼭대기로 숨으려 한다면 이미 자격 상실이다. 나는 지칠 때까지 시민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이고 대화에 임하려고 시장이 된 것이다. 주인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머슴에 된 자의 도리가 아닌가. 네.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을 보면은 앞에 부분은 어린 시절에 험난했던 부분이 조금 나와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책을 아마 두세 권 정도 낸 것 같고 이 책이 아마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당선이 되신 다음에 리커버 에디션으로 이렇게 대통령 당선 기념으로 새로 개정판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되게 힘들게 사시면서 시장이 되면서 국민들의 머슴으로 생각한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책을 조금 더 읽어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전 내일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